자, 입자의 운동. 1강 펴세요. 자, 입자의 운동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입자라는 말이 뭐냐면요. 알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거를 어느 정도는 약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 입자라는 거는 원자나 분자 혹은 이온이라는 개념들을 그냥 통칭해서 말하는 게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칠판이든 책상이든 공기든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알갱이들은 걔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 따라서 분자 상태의 알갱이로 존재하는 녀석들도 있고요. 원자나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는 결정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원자, 분자, 이온 같은 입자로 구성이 되고 특히 분자로 구성이 되는 기체 같은 경우는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걸로 하니까 글자가 좀 너무 연하네.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크게 잡힌다는 거야. 글자가 좀 연하죠.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이 크고 특히 기체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다루게 되는 개념이 부피라는 개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부피라는 거는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지. 그런데 이게 기체의 부피가 되면 그 입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기체의 부피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서 그냥 한마디로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자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할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운동하는 정도가 뭐였다? 1 아니고 온도. 그 우리 절대 온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이 활발해진다. 온도가 낮을수록 운동이 둔해진다. 그거를 운동 에너지적 관점으로 계산을 한 게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절대 0도가 되면, 즉 영하 273도가 되면 모든 기체 입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된다? 멈춘다가 되는 거야. 액체나 고체도 당연히 멈춰버리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기체의 부피는 운동에 필요한 공간의 크기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기체의 경우 입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합니다. 없다고 치는 거야. 있긴 있죠.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챕터에 배우는 게 물질의 3가지 상태 배울 거란 말이야. 고체, 기체. 그걸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 입자들이 사이의 빈 공간에 비해서 입자 자체의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이 입자가 하나의 점으로서 운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부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운동이 둔해져서 점점점 지네들끼리 뭉쳐지고 규칙적으로 빈틈없이 배열이 되면 고체가 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화학과정 첫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쯤에 이제 배우게 되는 개념인데, 물 18g은 물 18ml잖아요. 물의 밀도는 1g/ml니까. 맞지? 근데 그게 뭐냐면 물 분자 1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묶음 단위야. 화학에서 많이 쓰는. 물 18ml, 우리 라면집이나 우동집 가면 주는 밥 떠먹기 불편한 그 숟가락 있죠? 무슨 숟가락인지 알지? 그 움푹 들어서 국물만 떠먹어야 되는 숟가락. 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뜨면 18ml야. 대충 그쯤 돼요. 그거 한 5숟가락, 한 10숟가락 뜨면 컵 하나 꽉 차잖아. 그게 200ml잖아. 우유팩 하나. 맞지? 대충 한 그쯤 된다고 치자고. 그 안에 입자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갑니다. 6 뒤에 동그라미 23개. 만옥 조경해 6,000해 개가 들어갑니다. 뭐 그러고 있어. 만옥 조경해. 동양인은 우리 4개씩 끊으니까 만옥 조경해 하면 해가 동그라미 20개잖아. 2,000해. 아니 6,000해. 근데 그게 액체일 때는 18ml야. 얼음에 얼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20ml야. 근데 이게 수증기가 되면 22L입니다. 페트병 한 15개, 요새 2L짜리 생수통 있죠? 그걸로 12통. 11통. 까지 부피가 커져요. 숟가락 한 숟가락, 물 한 숟가락이 수증기로 따지면 페트병 11개가 된다니까. 생수통 11개. 그럼 얼마나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고 입자 하나의 크기를 무시해도 되는지 감이 잡히죠. 그래서 기체들은 입자 자체의 부피를 없다고 치는 겁니다.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없다고 치자고. 다루기 귀찮으니까.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해서 그런 입자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의 예시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는 게 오늘이에요. 오늘 앞 시간. 첫 번째. 확산. 여기는 좀 써야 돼. 확산이라는 건 이제 가장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뭐냐면 향기가 퍼지는 거. 물에 잉크가 퍼지는 것. 요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그래. 고액기 다 됩니다. 고체도 돼요. 되긴 해. 너무 느려서 그렇지. 되긴 해. 향기가 퍼져나간다, 물에 잉크가 퍼져나간다가 확산인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입자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봐봐. 여기에 입자가 99개가 있고 요쪽에 같은 크기 통에 입자가 1개가 있어요. 있다고 치자고. 근데 내가 그렇게 넣었어. 그리고 요 둘 사이에 이렇게 통로를 뚫어줬어. 기체 입자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게.
그러면 초반에 봐봐. 맨 초반에 얘가 이쪽으로 오는 비율과 얘가 이쪽으로 가는 비율은 초반에는 99대 1이겠지. 입자가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넘어갈 확률이니까.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90대 10이 됐어. 그럼 이제 넘어가는 비율이 몇 대 몇이야? 9대 1이 되겠죠. 시간이 좀 더 지났어. 75대 25가 됐어. 그럼 이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3대 1이죠. 시간이 더 지났어. 50대 50이 됐어. 이제 넘어가고 넘어오는 비율은 몇 대 몇이 돼? 그렇죠. 1대 1이 되겠지. 맞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균일해질 때까지. 왜? 양쪽의 농도가 균일해지면 이쪽에서 절로 가는 애랑 저쪽에서 일로 오는 애의 개수 비율이 어떻게 된다? 같아지겠죠. 응? 같아지면 우리는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겠지. 여기서 일로 가는 양과 여기서 일로 오는 양이 같으면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결국 요 상태가 될 때까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양쪽의 농도를 맞추는 게 확산인 거야. 그냥 가장 단순한 예로 봐봐. 사람 엉덩이입니다. 코겠죠? 맞지? 여기에 우리가 누군가가 빵구를 뿡 꼈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우리 방귀 냄새를 만드는 입자들이 엉덩이 부분에 막 집중돼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사방팔방 퍼져나갈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일로 쑥 들어가면 어느 새끼가 빵꾸 꼈어 하면서 이제 냄새를 맡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확산의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어떤 조건들이 확산 속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자, 근데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 뭐죠? 뭔데 이게? 운동의 운동에너지. 질량의 속력 제곱 절반이 운동에너지 공식이잖아요. 입자 운동에 대한 기체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느냐? 절대 온도에 비례해. 자, 이 공식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심화과정에 가서 배우는 건데, 이걸 알면 우리가 확산에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온도는 높을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치. 온도가 높으면 운동에너지가 커지니까 속력이 빨라질 거 아니야. 맞죠? 자, 두 번째. 입자의 질량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얘가 줄면 얘가 커질 거 아니야, 얘가 일정할 때. 기체가 가벼울수록 질량이 m이 작을수록 V가 커질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돼요? 운동에너지 공식이잖아.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근데 그게 온도에만 비례한단 말이에요. 딱.
그럼 온도가 같다고 할 때, 그럼 온도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잖아. 그러면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이 빨라도 되죠. 질량이 크면 속력이 느리겠다는 거지. 되죠? 얘가? 그리고 세 번째가 입자 간 인력입니다. 결국 봐봐. 입자끼리 인력이 너무 강하면은 입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입자가 뭉쳐진 덩어리로 돌아다녀야 되잖아. 덩어리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질량을 증가시킨 것과 같은 효과가 나잖아. 맞지? 그래서 질량이 최대한 작게 입자 단위로 따로따로 돌아다닐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체, 액체보다 기체에서 확산이 월등히 빠릅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 교실에서 빵국 꼈을 때 빵기 냄새가 퍼지는 속도하고 커다란 수조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져서 물 전체가 잉크물로 바뀔 거잖아. 그게 물에 잉크가 퍼져나가는 속력하고 뭐가 더 빠른 것 같냐고. 빵기 냄새가 빨리 퍼지잖아. 잉크가 퍼지는 건 액체가 퍼지는 거고 빵기 냄새가 퍼지는 건 기체가 퍼지는 거잖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입자 자체가 기체일수록 빠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확산해 나가는 공간이 어떻느냐. 그 입자가 이동해야 되는 공간의 상태도 중요하죠. 이거는 고체, 액체, 기체, 진공까지. 어떻게 된다? 왜냐면 얘가 날아가는 게 확산이잖아. 날아가다가 다른 입자랑 부딪히면 튕겨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날아가는 동안 덜 부딪혀야 빨리 퍼지겠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날아가다가 안 부딪히는 진공이 제일 빠르다는 거야. 공기면 공기 입자들하고 부딪혀 가면서 나가야 되잖아. 물에 잉크 떨어뜨리면 왜 공기에 빵기 냄새 퍼지는 것보다 느리냐? 잉크는 날아가고 싶은데 가다가 자꾸 물 분자하고 부딪히면서 비집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에 잉크 퍼지는 속력이 더 느린 거야. 고체에서 확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왜? 입자 사이 간격이 좁으니까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까요? 여러분의 고무풍선 있잖아. 고무풍선에 헬륨 기체를 가득 채워놓고 천장에 딱 갖다 대놓으면 붙어 있겠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풍선이 점점 쪼그라지다 떨어지지. 그 왜 풍선이 쪼그라드는데? 그치. 고무풍선 막을 뚫고 나온다니까, 기체들이. 느리지만. 그래서 풍선 안에 향수를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공기 펌프로 부풀려 갖고 딱 묶어 놓잖아. 그러면 향수 냄새가 안 나야 되죠, 밖에서. 매달아 놓으면 향수 냄새 납니다. 천천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고무풍선 막을 통해서도. 대신에 그게 액체나 고체를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것보다는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알겠어요? 요게 뭐다? 확산입니다. 그래서 요 확산 관련되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한 세 바닥 넘겨봐봐. 넘겨보자. 아마 세 바닥쯤 넘어가면 있을 건데. 하나 더. 그 밑에 그 실험, 네 손가락에 있는데. 1번. 개념 한 걸음 더 해, 실험. 저 실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다 해야지. 저 실험이 뭐냐면, 요런 이제 양쪽이 뚫려있는 유리관에다가요, 한쪽에는 뭘 넣냐면,
HCl, 염산입니다. 염산. 염화수소라는 분자가 이제 증발돼 나올 거예요. 한쪽에는 뭐를 넣느냐면 NH3,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기체를 물에 넣으면 암모니아수가 되는데 얘한테서는 암모니아 기체가 이제 증발돼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염산이 여기로 나오고 암모니아수도 여기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둘이 만나면 NH4Cl, 염화암모늄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요거 고체인데 증기입자들, 기체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고체다 보니까 매우 고운 연기처럼 아주 고운 분말로 만들어져.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곳에 어떻게? 뿌옇게 연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염산 쪽에 좀 가깝게, 암모니아 쪽에서 좀 먼 곳에 만들어져요. 이건 무슨 소리다? 암모니아 기체가 염화수소 기체보다 암모니아 기체가 염화수소 기체보다 입자 운동을 더 활발하게, 더 빠르게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더 가볍거든요. 우리 원자는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지죠.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1대1이야. 근데 양성자 한 개랑 전자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하면 1800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를 합한 숫자를 원자의 질량, 질량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다 다음 시간쯤, 다 다음 주쯤. 아니네. 추석 있네요. 다음 주까지 수업하고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서 원소 배울 때 아마 원자 구조하고 배우면서 배울 건데 그 질량수라는 걸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질량수가 17이에요. 암모니아는. 계산을 해보면. 질소 하나가 14고 수소 하나가 1이라서 3개에서 17이 나와. 질량수가. 근데 염화수소는 수소 하나는 1인데 염소 하나가 35거든요. 그럼 얘는 36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거워서 많이 못 오고 암모니아는 가벼워서 훨씬 멀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1학년 시험 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저기 센터맨은. 그래갖고 요 내용을 지금 시험 대비를 설명을 해줬는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실험 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낸다면 이 실험 장치를 만들어 놓고 몇 가지 변화를 줄 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정해 봐라 하면 되게 어려운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 이 시험관 전체를 다 따뜻하게 만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실험 장치의 온도를 다 높이면. 뭔가 바뀌는 건 하나 있어요. 더 빨리 만들어집니다. 위치 변화는 없어요. 그냥 연기가 나타나는 시간이 짧아져. 왜? 둘 다 빨라지니까. 그죠? 이안을 진공으로 만들어도 그치. 위치는 그대로인데 더 빨리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연기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당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염화수소 쪽만 좀 가열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그치. 암모니아 쪽만 조금 더 냉각시켜주면 조금 이쪽으로 당길 수 있겠죠. 이거 서술형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 쓸 수 있으면 서술형 문제 푸는 거예요.
1학년 그 소수령 문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냥. 객관식에서는 옳은 거 틀린 거를 고르라고 쭉 적혀 있잖아. 그 문장 자체를 우리가 답으로 쓸 수 있게 하면 소수령은. 다른 건 아니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확산입니다. 필기. 자, 증발이라는 것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증발은 뭐랑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끓음하고 일단 두 가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공통점은 있죠. 뭐야?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라는 거는 둘 다 동일해요. 그지?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증발, 끓음은 반드시 끓는 점에 도달이 되어야 일어나는 변화가 끓음입니다. 그에 비해 증발은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나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한 7년, 8년쯤 지나면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어쩌면 꽝꽝 얼어붙어 있는 빨래도 마릅니다. 한겨울에도 빨래는 마르잖아. 물이 수증기가 되는 데는 끓는 점 우리가 100도씨가 돼야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추워도 물은 마르게 하잖아. 네, 얼어도 마릅니다. 한겨울에 빨래가 꽝꽝 얼어 있는 상태. 하루 종일 대낮에 영하 5도, 한밤중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날씨에도 말라요. 마르긴 합니다. 대신에, 그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고요. 끓음은 액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요 두 가지가 큰 차이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요런 물통이 있다 치자고. 표면에 있는 분자가 그럼 액체 표면에 물 분자가 있으면 얘는 요 인근에 있는 다른 분자들과 인력을 받고 있겠죠. 사실은 이 인력이 합쳐진 게 소위 말하는 표면 장력이야. 물이 이렇게 넘칠 듯 뽕긋하게 솟아올라지는 힘. 근데 어쨌거나. 근데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는 그 인근에 있는 분자들로 이제 빙 둘러쳐져 있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결합이, 인력으로 결합이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쉽게 말하면, 증발은 얘네들의 결합을 끊고 얘가 나오면 증발이야. 끓음은 이 안에서 이 결합력 다 끊고 얘가 빠져나가야 끓음이라고. 응? 그 과정에서 특히나 증발은 이거 입자운동이란 말이에요. 끓으면 상태 변화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리냐면 요 밑에 있던 분자가 요렇게 올라오는 운동 중인 에너지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물질마다 아까 우리 운동 에너지 크기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해. 그럼 입자 100개가 있으면 평균보다 졸라 빠르게 운동하는 놈도 있고 평균보다 존나 느리게 운동하는 새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증발은 어떤 놈이 일어나냐면 평균적으로
평균보다 운동을 빨리 하는 일부 입자들이 밑에서 도운닫기로 액체 표면에 왔을 때 밖에서 뭐가? 열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에너지 저 에너지 바짝 끌어모아서 휙 하고 도망치는데 성공하면 증발인 거야. 그러면 밑에서 졸라 가열해져가지고 얘가 입자 운동이 얘가 이제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그 운동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인력 다 끊을 만큼 가해져서 얘가 기체가 돼서 뿅 나오는 게 증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끓는 점에 도달해야지만 끌어오르는데 증발은 어디서도 끓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증발이라.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응결이라는 말도 배워야 돼요. 응결은 뭐냐면 얘도 입자운동의 하나인데 첫 번째, 기체 입자의 운동이 어디로? 요 위에 있는 기체 입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다 보니까 지가 뛰어드는 놈도 있을 수 있죠. 맞지? 두 번째, 운동이 둔해지면 거리가 감소해서 인력이 증가해요. 얘는 무슨 소리냐면 요 부근에 날아다니는 증기, 수증기 입자들이 물과의 인력이 강해져서 끌려 들어가는 것도 응결이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실제로 우리가 증발이 일어난다라는 말 자체는 증발되는 양이 응결되는 양보다 많아야 증발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증발량보다 응결량이 더 많으면 그렇죠. 우리는 응결이 일어나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증발되는 양과 응결되는 양이 같으면 우린 이걸 뭐라 부르게?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물이 있는데 물 입자가 100개가 증발했어. 근데 응결도 100개가 됐어. 물의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그대로 있겠죠. 그걸 우리 포화 상태라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증발이 잘 되는 조건은 언제냐? 그쵸? 온도가 높으면 왜? 자, 온도가 높으면 일단 운동도 증가하고 흡열도 증가하지.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되겠죠. 두 번째, 그치. 그걸 우리는 습도라고 합니다. 습도가 낮으면 응결량이 낮아지죠. 습도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건 중3 때 배우는 건데 공기 1kg에 공기 1kg 양이 무지막지하겠죠. 1kg의 공기에 저장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온도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공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질 수 있는 양이 100g이다. 근데 지금 만약에 60g 수증기가 공기 1kg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최대 100g 중에 지금 60g만 찼잖아.
그럼 60%인 거야, 습도가. 채워진 비율이 습도라고. 예를 들어, 온도가 낮아서 수증기를 80g만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이미 80g 다 채워졌어. 그럼 얘는 습도가 몇 프로다? 그렇죠. 100%인 거야. 습도가 100%인 날은 더 이상 증발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자리가 80개밖에 없는데 80개 자리가 다 찬 상태라고 이미. 그럼 여기서 누군가가 증발을 하면 달라지죠. 아니, 퍼센트 자체가 바뀌는 거지. 분모값이 바뀌어버리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이슬 언제 맺혀요? 이슬이 맺히거나 안개 끼는 날. 아침에 새벽에 끼죠. 안개는 그거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 중에 특히 여름에 습하잖아요. 습하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도 온도가 높으니까 수증기 상태로 들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얘가 새벽이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 쭉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많이 못 들고 있으니까 들고 있던 수증기를 뭐 해야 돼? 물로 바꿔서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지표면에 생기면 안개, 하늘 높은 데서 생기면 구름. 이파리 표면에서 생기면 이슬.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 안경 끼는 사람들은 잘 느껴요. 언제? 에어컨 존나 빵빵한 차에 있다가 오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없는 밖으로 딱 나가면 안경 어떻게 돼? 바로 뿌옇지. 왜냐면 안경은 차갑거든. 그러니까 안경 표면에서 바로 응결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왜? 습도가 낮아야 응결이 안 될 거 아니야. 빈자리가 많아야지 증발이 계속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왜? 바람이 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건조한 날 실험을 해야 잘 돼요. 무슨 소리냐? 여기에 증발을 하면 일시적으로 여기에 수증기의 양이 늘어날 거 아니야. 바람이 안 불면 이 수증기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겠죠. 그럼 물 위의 표면은 다른 데보다도 습도가 더 높겠네? 증발을 방금 막 했으니까. 근데 바람이 불어서 얘네들을 치워버리면 또 증발이 되지.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있는 애들이 응결돼 버린다니까 다시. 이해가 되지? 빨리빨리 바람이 불어서 증발한 수증기가 날려가야 또 증발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표면적이 커야 됩니다. 요게 요즘 소위 기능성 티셔츠 있잖아요. 뭐 언더아머든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저런 티셔츠 요 안쪽에 까디벼 보면 재질이 이제 면이 아니에요. 그치, 플라스틱 종류로 된 소재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즘에 한여름에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 있을 걸 쿨토시. 여름에 더운데 여기에 토시 같은 거 끼면 더 시원해진다고 광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업 진도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긴 한데, 증발이 되면 증발하는 동안 몸에 있는 열을 좀 가져가 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나는 거야. 땀이 나고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가져가라고. 근데 요즘 저런 기능성 티셔츠는 옛날에 면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티가 무거워지잖아, 면티는. 근데 기능성 티셔츠는 어떻게 해버린다? 몸에서 땀을 흡수하는 속도는 빠른데 흡수한 땀을 뭐 해버린다? 빨리빨리 증발시켜버리는 기능이 좋단 말이야. 어차피 증발 어디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섬유 구조 자체가 그냥 밋밋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되게 잘잘하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솜털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입자 자체가 구조적으로 물을 흡수하는 거지 재질이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흡수된 물은 최대한 빨리 표면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물은 표면 구조적으로 빨리빨리 증발시키도록 구조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지 난 모르지. 그걸 내가 알면 내가 브랜드 차려갖고 티셔츠를 팔고 있겠지. 그게 특허고 그게 존나 좋은 기술들인 거야. 유명 스포츠 업체의 티셔츠가 그냥 면티보다 더울 때 입으면 훨씬 좋은 이유. 젖어도 그러니까 비 맞고 젖어도 축축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금방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 나는 이유가 그 빨리빨리 물을 날려주니까. 그런 거 기능성 티셔츠로 해서 많이 팔잖아요. 이제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죠. 여러분들 아마 그거 그 교실에서 이제 걸레질하는 걸레 꾹 짰어. 빨아가지고. 짜놓은 채로 놔두는 게 잘 말라. 짠 거를 펴서 널어놓는 게 잘 말라. 왜? 그렇지. 증벌은 표면에서 일어나니까. 넓게 펴놓으면 잘 마를 거 아니야. 알겠어요? 자, 요거 말고 입자 운동의 증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즘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브라운 운동이라고 이 운동을 분석해낸 과학자 이름이 브라운입니다. 뭐냐면 옛날 과학자들의 멍청함의 예이기도 한데 샬레에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 꽃가루를 떨어뜨려 놓으면 꽃가루를 그러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으면 꽃가루가 막 이렇게 불규칙적인 운동을 해요. 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여 다녀, 꽃가루가. 이 꽃가루의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대해서 이전에는 생명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어떤 이론이냐면 꽃가루는 생명력이 있고 생명의 근본은 움직이는 거니까 꽃가루가 움직이는 거다. 근데 브라운 박사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꽃가루가 물에 떠 있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물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꽃가루와 충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물 분자와의 충돌로 튕겨다니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물 분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운동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브라운 박사의 해석이었단 말이야. 그게 그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브라운 운동이. 똘똘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증발이나 확산이나 증발 그리고 이런 브라운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기체나 액체들도 뭐하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필기 시간 쉬는 시간에서 20분에 시작할게요.